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2년 2회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이걸 갖다가 영어로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라고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인체 침투 입자별 크기를 평균 입경이 큰 순서대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균 입경을 적으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가 코죠. 코로 입자가 들어옵니다. 이 코로 들어오는 입자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것만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들어오는데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코와 기관지 두 개의 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 입자별 평균 입경을 갖다 나타내면 일단 코로 들어오는 이 부위의 입경을 우리는 흡입성 입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흡입성, 영어로 inhalable particulate matter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니셜 굉장히 중요합니다. IPM. 그래서 흡입성 입자상 물질을 IPM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우리 코, 비강, 그 다음에 인후부, 그 다음에 기관 등의 호흡기에 침착 시 독성을 유발하는 분진으로서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 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것도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입경의 그 의미는 거의 없지만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100 마이크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작은 입자의 크기는 몸속 흉부 쪽으로도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흉곽성 입자상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Thoracic Particulate Matter, 즉 TPM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PM, 흉곽성 입자상 물질. 기도, 하기도. 여기 기도죠. 기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도를 하기도라고 하는데 침착하여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메타 이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폐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물질을 우리가 호흡성 입자상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 해가지고 RPM.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흡입성은 IPM, 흉곽성은 TPM, 호흡성은 RPM이라고 합니다. 즉, 이 폐 깊숙한 곳에서 CO2하고 산소하고 교환이 일어납니다. 공기 중의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면 폐 깊숙한 곳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몸속에서 생성된 CO2가 바깥으로 배출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O2가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위인 폐포, 폐포의 침착 시 독성을 유발하는 분진으로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메타이다. 자, 다시 한번 IPM, TPM, RPM,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메타, 10 마이크로메타, 4 마이크로메타. 이런 식으로 ACGIH에서 평균 입경을 정해놓고 입자상 물질을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입자상 물질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단조 공정에서 단조로 근처의 온도가 건구 온도가 35도씨, 그 다음에 자연 습구 온도가 30도씨, 흑구 온도가 50도씨였다. 이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좀 높죠. 왜냐하면 건구 온도는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습구 온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흑구 온도가 50이라고 했는데 50은 뭐냐면 이 흑구 온도는 주변에 있는 복사체에 의한 열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충 같은 장소라도 흑구 온도가 제일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이런 식으로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작업은 연속 작업이고 중등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에서 350kcal의 열량을 발산하면서 하는 작업이고, 이때 이 작업장 실내 WBGT를 구하고 습구 온도 지수를 구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WBGT를 구할 때는 요 도씨가 단위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5개, 그 다음에 태양광선이 없는 5개와 실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WBGT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WBGT 계산식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실기나 필기나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태양광선이 있는 5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습구 온도, 그 다음에 흑구 온도가 다 같이 계산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5개와 실내에서는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습구 온도와 흑구 온도만 계산식에 들어가요. 건구 온도는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WBGT의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공식이.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습구 온도와 흑구 온도를 대입해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문제고요. 만약에 이게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5개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0.7을 곱하고 여기다가 0.3을 곱했잖아요. 공식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여기다가 0.7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흑구에다가 0.2를 곱하고 건구에다 0.1을 곱해서 이거 합이 다 1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공식에 습구 온도와 흑구 온도를 대입하니까 36도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WBGT를 구했고요. 두 번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그랬는데, 이 작업장의 노출 기준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초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열 작업에서의 노출 기준이 이 참고표에 나옵니다. 이 표의 수치를 알아야지 노출 기준이 초과됐는지 안 초과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6도씨라고 우리가 WBGT를 했는데 문제에서 이 작업이 연속 작업이라고 했죠. 연속 작업이라고 하면 계속 작업에 해당돼요. 연속적으로 작업하니까 계속 작업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중등도 작업이 이 작업 강도의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출 기준이 26.7이에요. 계속 작업은. 근데 계산한 값은 얼마예요? 36도씨죠. 굉장히 초과 있죠. 그래서 이 작업장 실내 WBGT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꼭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계속 작업에 대한 WBGT는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고요. 이러한 그 밑에 나오는 75% 작업, 25% 휴식, 이건 뭐냐면 매 시간 60분이죠. 60분. 60분 동안에 75%, 또 25%. 그러면 60 곱하기 0.75, 60 곱하기 0.25 그 분만 작업을 하고
또 그 60 곱하기 0.25분을 휴식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밑에는 50% 반반씩 쉬는 거 30분 작업하고 30분 휴식하고 밑에는 또 반대로 돼 있어요. 60분 동안에 0.25 곱하기 60분만 작업을 하고 또 나머지는 휴식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작업이 힘든 작업이 되는 거예요. 힘든 작업. 안 그래도 열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에서 힘든 작업을 하면 충분히 더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WBGT의 값도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계속 작업이 26.7이고 점점점 올라가고 다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 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작업의 WBGT 그 값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기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출제위원이 문제인행식 컴퓨터에서 문제를 발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췌할 때 한 부분만 발췌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 기준에 10개 항의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주요 항목에서 골고루 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문제를 다시 한번 과거 2년 동안 그대로 출제되었는지 만약에 그대로 출제되었다면 계산 문제인 경우는 그 숫자를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할 문제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위원들이 이번에 출제될 20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지 않을 문제 또 하자가 없는 문제 이런 문제만 다시 한번 그 답하고 문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한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출제 기준 전체를 갖다가 꼼꼼히 확실하게 좀 공부해 두시는 것이 60점 이상을 맞고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이러한 문제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거의 단답형이고 이런 규칙을 모르면 답 자체를 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런데 출제 기준에는 또 이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 5, 6년치를 쭉 훑어봐 가지고 그 위에 또 벗어나는 문제는 좀 없어요. 이런 출제 기준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나 법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라 그랬어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 규칙에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의 감옥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근로자가 연간 몇 명 이상 발생된 사업장 또는 몇 명 이상 발생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의 몇 % 이상인 경우에 사업주가 꼭 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작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근골격계 질병이에요. 그래서 근골격계 내용도 나와 있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우리가 10명, 연간 10명 이상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고요.
10명 미만일지라도, 즉 5명일지라도 5명 이상 발생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의 10%, 그래서 15, 10 이렇게 됩니다.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각하거든요. 그 근로자들이 작업을 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업주가 실시행해야 된다. 이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근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이지만 또 손목 터널 증후군, 또 경건원, 견환, 어깨에 팔다리 여기에 쑤시는 거,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여러분 디스크 할 때 L5, S1이라고 해가지고 요추 5번째 뼈, 천추 첫 번째 뼈 사이에 디스크가 파괴되면 거기에 따르는 근골격계 질환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조건, 요거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심하면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을 여과지로 채취할 경우에, 필터로 채취할 경우에 여과 포집에 관여하는 기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자상 물질이 여과지에 포집이 되느냐, 그러한 내용을 6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이런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지금 빗금친 이게 뭐냐면 여과지의 섬유 한 가닥이에요. 그걸 갖다 단면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여과지의 그 섬유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런데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만 나타내가지고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입자가 완전히 부딪혀서 섬유에 달라붙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차단이라고 합니다. 인터셉션. 직접 차단도 같이 일어나지만 오다가 또 여기에 부닥쳐서 관성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체가 가지는 속도가 어느 벽에 부딪혔을 때 계속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관성 충돌, 이너셜 임팩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은 확산을 하게 됩니다. 제멋대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 브라운 모션이라고 하는데, 브라운 모션, 즉 제멋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다가 붙게 되는 그러한 것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자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 달라붙는 그런 걸 갖다가 중력 침강.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데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 침강. 이거는 정전기 발생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달라붙게 되는 그러한 침강. 그 다음에 채, 시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채 아시죠? 뭐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칠 때 가는 모래는 밑으로 빠지고 굵은 모래는 위로 남게 되는 이런 채를 말합니다. 그러한 채에 의한 포집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6가지에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다. 꼭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3가지, 이걸 쓰고요. 그에 따른 예시를 각각 2가지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가지 쓰고 그 3가지의 2가지의 예시를 쓰라 그랬는데,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대치입니다. substitution. 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축구하다가 선수 교체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 방법대로 작업환경 개선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을 갖다가 바꿔서 하는 게 대치거든요. 자, 그래서 대치는 물질을 변경하는 대치가 있고요. 작업 공정을 변경하는 대치가 있고, 시설 자체를 아예 바꾸는 그러한 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의 변경에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를 들었어요. 성냥 제조 시에 독성이 강한 인이라는 물질로 불을 붙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색깔이 노란 황린을 썼어요.
황인이죠. 황린. 황린을 썼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불이 확 붙어버려요. 여러분 딱성냥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비벼가지고 키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긁어도 불이 붙는.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황린의 그 나오는 연기는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황린 대신에 색깔이 빨간 적린을 갖다가 요 머리 부분이 요게 요새는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적린을 사용한다. 이런 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샌드 블라스팅. 샌드 블라스팅은 뭐냐면 어떤 물체에 모래가 많이 묻어 있으면 그 모래를 띄어내는 모래 털기 작업을 말해요. 모래 털기 작업에 석영으로 많이 분사시켜서 모래를 털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 얘가 많이 발생돼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진폐증을 일으켜요. 규폐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철가루로 모래를 털어내는 그러한 예가 또 있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단열재, 열을 잘 차단해주는 단열재가 있어요. 성면. 지금은 생산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면 대신에 유리섬유나 앞면을 사용한다. 요건 지금 예를 3가지를 드러났네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답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작업 공정의 변경에서 습식화 공정을 갖다가 적용한다. 왜냐하면 약간 그 축축한 상태로 공정을 하면 먼지가 안 날리잖아요. 그래서 습식화. 그 다음에 장치의 자동화, 도장 작업, 페인팅 작업 시에 뿌려서 하는 작업 대신에 페인트 조에 담궈서 하는 공정, 도장 공정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송풍기 펜을 고속의 작은 날개 회전을 저속의 큰 날개로 대체해가지고 선풍기의 힘을 갖다가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 이것도 개별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3번째, 시설의 변경. 가연성 물질, 즉 가연성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탈 수 있는 물질을 저장을 유리병보다는 철제통에, 유리병은 깨져가지고 화재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제통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휴움 배출용 드래프트 창 대신에 안전유리로 교체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대치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 원칙 3가지 중에 하나 대치고, 이제 얘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2가지만, 여기서 2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격리 및 밀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그 현장을 작업자와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시설의 격리, 공정의 격리, 작업자의 격리, 저장 물질의 격리가 있고, 이것도 요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기가 있습니다. 환기, 벤틸레이션, 전체 환기와 국소 환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 환기와 국소 환기, 작업 중 발생한 유해분진, 유해가스, 고열 작업장의 뜨거운 열기를 신선한 공기로 희석시키는 게 전체 환기. 오염원에 후드를 설치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제거시키는 게 국소 환기 또는 국소 배기라고도 하죠. 이 3가지만 쓰면 되는데 원래 작업 환경 개선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마지막이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술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를 교육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 지금 이 5번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요거에 해당되는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에도.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해답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씩 잘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유해성 평가에 관한 지침. 지금 이것도 그 출제 기준에 위험성 평가라는 주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유해성 평가에 대한 문제는 나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하나씩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 해요.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해야 된다. 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 3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쓰면 답이에요, 그냥. 요거는 이러한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문제로 나왔다. 처음에 이거 이 2022년도 2회 시험 접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까지 나오나? 그렇지만 출제 기준에는 꼭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후드 설계 시 외부식 후드에만 해당되는 플랜지의 부착 효과를 3가지 적으시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드가 보통 우리가 이러한 네모, 사각형 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이런 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입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장치인데 이 앞에 있는 공기량 Q를 흡입 많이 할수록 주위의 송풍기에 힘이 가중이 돼요. 그러다 보면 송풍기는 누가 돌리죠? 전동기가 돌리죠. 전동기는 전기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Q값이 많을수록 전기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가동비가 전력비가 많이 생산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Q값을 줄이면서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 그러한 그 국소배기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 흡입하는 힘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공기까지 앞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사실 이 뒤에 있는 공기는 오염 안 된 깨끗한 공기예요. 그러한 공기까지 빨아들이게 돼서 Q값을 증가시켜서 전력비를 더 소요하게 되니 요거 뒤에 있는 공기를 못 흡입하게끔 앞에다가 요 후드 개구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판을 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돼가지고 요거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그러한 장치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플랜지입니다. 플랜지. 이러한 플랜지의 효과는 뭐냐면 제어 속도가 컨트롤 벨로시티라고 하죠. VC거든요. 제어 속도를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공기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 힘을 후드 앞에 있는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고요. 두 번째, 후드의 기류가 흡입될 때의 저항, 즉 유입 압력 손실이 감소가 돼요. 그만큼. 그 다음에 후드 개구면 주위에 플랜지를 붙이면 요게 또 핵심이죠. 송풍량의 25%를 절감할 수 있다. 외부식 후드에 필요 송풍량 계산할 때 60 곱하기 0.75 곱하기 VC 10의 X 제곱 플러스 A라는 이런 식 아시죠? 요 0.75는 뭐냐면 25% 절감된 그러한 필요 송풍량. 요 식이 나오면 플랜지가 부착된 후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도 문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러한 학습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후드에 플랜지를 설치하면 제어 속도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유입 압력 손실이 감소되고 송풍량의 25%를 절감할 수 있다.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그대로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어 속도 증가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유입 압력 손실 감소 이렇게 되고 송풍량 25% 절약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써도 다 답이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을 채점할 때는 비슷한 용어, 비슷한 문장 이런 것들은
채점자들이 그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부 답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안 써도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답안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꼭 사업주가 해야 돼요. 몇 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되는가. 앞에 문제에서도 사업주의 그 근골격계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몇 년마다 시행해야 되는가?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3년. 아까 문제에서도 3년이 나왔는데 이것도 3년. 이거는 이 규칙에 대해서 근골격계에 대해서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보건관리자 업무 3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이런지 저는 그 실질적인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보건관리자 업무 3가지가 아니라 보건관리자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꿔서 출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도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그 겹쳐지는 업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위생 관리 기사를 하니까 기사는 보건관리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보건관리자에게만 해당되는 업무 3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더 정확하고 답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문제를 보면 일단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보좌 및 지도 조언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업무 3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업무. 이건 물질안전 보건 자료 여러분 다 아시죠? MS, DS.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 이 3가지만 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작업장 내에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설비 점검 또는 공학적 개선에 관한 업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조치 건의 이거는 안전관리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에 관한 업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보좌 및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외에 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보건관리자에게만 해당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런 문제도 2022년 2회에 처음 이렇게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런 문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개인보호구에 대한 선정 조건 3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개인보호구라고 하면 보통 마스크, 또 귀마개, 귀덮개, 그 다음에 보안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선정 조건은 사용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착용이 간편해야 되고 작업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재료의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되고 착용했을 경우 활동이 자유로워하며 생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 3번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보호구를 갖다가 선정할 때의 조건 3가지. 어떨 경우는 4가지, 5가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실히 좀 확인하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납, PB죠. 그 다음에 비소, 아르세닉 AS, 그 다음에 베릴륨, B 등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구석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자, 따질 거 없이 일단 방진 마스크의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특급, 1급,
2급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독성이 강할수록 급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급이라고 돼 있죠. 대답에.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독성이 낮지만 뭐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물질이 있어요. 그런 걸 1급. 그거보다 약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2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은 특급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들은 암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의 특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시료 채취 근로자 수,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괄호 안에 근로자 명수를 적으시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 이상에 대해서 2명 이상에 대해서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마다 1명씩 추가하여 측정해야 됩니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럴 경우에도 최대 시료 근로자 수를 20명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에 대해서 시료 채취해야 되고 1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1명을 추가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20명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시설 설치 시에 강제 환기를 실시할 때 환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따르는 기본 원칙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해답에는 한 9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4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오염물질 사용량 조사를 하여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 환기. 근데 전체 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 환기량 계산식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뭐 폭발 시에도 있고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고, 두 번째,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전체 환기는 실내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건데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가야지만 이 환기가 잘 되는 것처럼 청정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실내에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러한 효과를 얻어야 되고, 네 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 압력을 경우에 따라서는 양압이나 음압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양압이라는 것은 플러스 압력이고 음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이죠. 만약에 이 실내가 플러스 압력이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실내가 음압이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음압을 유지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공장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압을 유지하면서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압이나 음압으로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되어져야 하고, 오염물질 발생은 가능하면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유출되도록, 전체 환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균일한 오염물질의 배출입니다. 그때에 전체 환기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공기 배출구와 유입구의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못하도록
배출구의 높이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배출구를 창문이나 문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본 원칙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4가지만 적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4가지만 적어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을 먼저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일 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수를 적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 황당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전관리자의 수를 적으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한 의도로 물어본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 굉장히 당황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관리자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물어봤으니까 이러한 또 문제들이 조금 2023년도에도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교대제의 조건에서 야간 근로자는 보통 몇 시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냐면 보통 11시에서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아침 0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야간 근로자라고 해요. 교대제에서는. 교대제는 또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정교대가 있고요. 역교대가 있습니다. 역교대로 교대제를 시행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거의 우리는 정교대로 교대제를 실시하는데 정교대의 시간은 07시, 아침 07시에서 15시, 15시에서 23시, 그 다음에 23시에서 다음날 07시 이렇게 8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야간의 근로자는 보통 여기 말하는 오후 11시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07시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오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건강관리 4가지를 갖다 적으라 그랬는데 이러한 야간 근로자는 야근의 주기를 4, 5일 정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연속은 2, 3일로 하고 각 반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근 후에 다음 반으로 야근을 했어요. 야근을 하고 또 다음 반으로 넘어갈 때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8시간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48시간 이틀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근 시 가면은 뭐냐면 완전히 푹 자는 게 아니라 가짜로 자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도 이 근무 시간 내에 1시간 30분 이상은 되도록 해야지 그 야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교대보다는 정교대가 건강관리에 좋다. 방금 전에 역교대보다는 정교대가 건강관리에 좋다 했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건강관리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 분진의 종류 7가지를 적으시오. 이러면 이제 7점이 되겠죠, 거의. 요거는 아예 시행규칙에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분진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광물성 분진, 규산은 SiO2, 이산화규소가 포함된 것을 다 규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 분진,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곡물을 할 때 그 가루가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진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면, 이건 옷감 제작하고 옷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목재, 목재를 켜거나 아니면 목재를 갖다 다듬는 그러한 그 목재 분진. 그 다음에 성면 분진은 요새는 이제 성면이 생산이 안 됩니다. 2000년 이후로.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성면으로 제작한 모든 그
건축물이나 제품을 갖다가 없앨 때는 이 성면분진에 대한 법에 따라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성면분진. 그 다음에 용접휴. 용접휴은 거의 금속휴이죠. 금속휴은 뭐냐면 휴은 FUM이라고 해가지고 1마이크로보다 적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요 금속휴이 왜 중요하냐면 폐 깊숙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금속휴. 그 다음에 유리섬유. 유리섬유는 사실 성면 대신에 대체제로 유리섬유를 많이 쓰는데 유리섬유도 그 아주 적은 것들은 우리 폐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이 유리섬유의 주성분도 SiO2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가지, 요 7가지는 확실히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회차에서 보니까 뭐 5가지를 쓰시오, 6가지를 쓰시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작업장 중에 벤젠을 고체 흡착관으로 수정하였다.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을 보정했다 그랬어요. 비누 거품 미터는 1차 표준 보정 기기입니다. 보정 시 50cc를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 16.5초가 걸렸고 시료 채취 후에는 16.9초가 걸렸다. 그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이렇게 걸렸는데 여기서 50cc가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랑 똑같은 단위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벤젠의 측정 시간은 1시 12분부터 4시 54분이었고 이런 시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몇 분 걸렸냐 이걸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채취된 벤진을 가스 크로메타 그래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탄의 앞층에서는 2.0mg, 뒤층에서 0.1mg이 검출되었고 자, 활성탄 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층에 활성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층에 활성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2.0mg이 검출되었고 여기 0.1mg이 검출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탈착 효율 여기에 벤젠이 있는데 벤젠이 다 100% 떨어져 나오지 않고 95%만 떨어져 나왔대요. 그럴 경우에 공기 중에 벤젠 농도 ppm으로 얼마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공기 채취량을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mg/s 세제곱미터를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뭘로? ppm으로 바꾸는 문제구나. 굉장히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채취유량을 먼저 구합니다. 리터 퍼 미니트. 비누 거품이 통과한 용량 50ml죠. 50cc니까. 그리고 단위 환산을 했습니다. 10의 마일 3승 곱했어요. 그 다음에 채취 전 16.5, 채취 후 16.9니까 평균은 얼마예요? 16.7이죠.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6.5 플러스 16.9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16.7이에요. 7 평균 16.7초죠. 거기다가 이제 초를 미니트로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니까 분당 채취유량이 0.18리터가 됐어요. 그러면 벤젠의 농도는 질량 나누기 채취량 곱하기 탈착효율이니까 자, 여기 2.0, 여기 0.1이니까 2.0에 0.1 플러스 하고요. 분자에다가 분모는 0.18에다가 이 시간 1시 12분부터 4시 54분 전체적으로 분을 계산하니까 222분이에요. 그리고 요 리터죠.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꿨어요. 단위 환산. 그 다음에 탈착 효율이 95%잖아요. 95%니까 0.95. 0.95를 밑에다 써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양은 이거보다 이 플러스 0.1보다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탈착 못했으니까. 그래서 0.95를 밑에다 써서 계산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55.32mg per 세제곱미터예요. 벤젠의 농도가. 그럼 벤젠의 농도가 이건데 이걸 ppm으로 고치면 ppm을 mg 세제곱미터를 ppm으로 환산하는 식. 즉 55.32에다가 78분의 24.45. 왜 24.45냐? 온도가 25도씨이기 때문에. 다시
영도시는 22.4죠. 단위 환산하면 273 플러스 25분의 273 하니까 요게 24.45.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25는 24.45, 21도는 24.1. 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17.34 ppm이 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요까지만 구했다. 그럼 빵점이에요. 0점이에요. 왜냐? ppm으로 물어봤잖아요. 요까지 환산까지 해주셔야지 해당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의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 있고 한 개의 국소 배기 장치만 가동되고 있다. 덕트 유속이 1m/s, 덕트 직경이 20cm, 작업장 크기가 가로 5, 세로 7, 높이 2m일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안 나왔죠. 시간이 나오면 저번 때 문제 푼 게 ln 뭐 c1 c0 ln c2 c0에서 시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있습니다. ACH는 작업장 용적분의 필요한 기량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필요한 기량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기량은 A 곱하기 V예요. 그런데 A는 지금 보니까 덕트 직경이 20cm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3.14 곱하기 0.2 제곱에다가 V는 1m/s라고 했죠. 그래서 V 곱하고 또 초를 시간으로 바꿔요. 그래서 113.04 세제곱미터/아워가 됐어요. 요게 필요한 기량으로 들어가고 작업장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 되죠. 572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시간당 1.61회 그 공기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기 교환 횟수를 묻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작업장 용적분의 필요한 기량으로 구하는 ACH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고 ACH 값을 구하는 문제, CO2의 농도를 가지고 많이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작업장 용적을 주고 필요한 기량을 구해서 나눈 다음에 그 횟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요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1500세빈, 세빈이라는 단위가 또 있어요. 세빈이라는 사람이 그 흡음제에 대한 흡음량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아예 단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세빈은, 재밌는 게 세빈은 제곱미터라는 단위와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작업장의 천장의 흡음물질을 덧붙여서 1500에서 2000 세빈으로 더 흡음제를 붙여서 소리를 더 흡수하게끔 해서 소리가 더 실내 안 나게끔 했어요. 바깥에 안 나게끔. 그럴 경우에 실내 소음 저감량은 얼마로 예측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숫자 바뀌어가지고. 자, 공식이 있습니다. 소음 감소량, 사운드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노이즈 리덕션 해가지고 NR로 표시하는데, 이건 10로그 처음에 흡음량분의 나중에 흡음량이에요. 다시 10로그 처음 흡음량분의 나중에 흡음량이에요. 자, 처음에 1500이죠. 그런데 천장에 흡음물질을 덧붙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0을 덧붙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0에다 2000을 더해야 되죠. 요거 그냥 어떤 친구 여기다 그냥 2000만 대입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처음 흡음량분의 나중 흡음량이니까 나중엔 3500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7dB.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90dB의 소리가 났다면 여기서 3.7 빼면 86.3dB 정도의 소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 2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누적 소음 노출 단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시메타라고 해요. 사운드 도시메타라고 하는데,
210분 동안 측정한 값이 40%였다. 이 작업장의 측정 시간 동안 소음 평균치는 몇 데시벨 A인가? 요거는 물어봤는데 요거는 공식을 모르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즉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TWA가 이 공식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16.61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에서 여기서 이 공식 잘 보세요. 여기서 100이라는 건 뭐냐면요. 100이라는 건 뭐냐면 12.5 곱하기 8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100이 돼요. 왜냐하면 8시간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해서 TWA니까. 그런데 여기에 210분이니까 이걸 갖다가 시간으로 고치면 몇 시간이에요? 3.5시간입니다. 3.5시간. 3.5시간이므로 12.5에다가 3.5 이게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이게 12.5에다가 3.5를 곱하고 40%, 이 42를 위에다가 대입하고요. 그리고 90을 더하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여러분들 더하시면 89.4 데시벨 A가 나왔다. 요 굉장히 이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요 공식에서 100이 8시간에 12.5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8시간이 아니라 210분 3.5시간을 작업을 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소음에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공식 확실히 외워두시고 그 공식에 따르는 그 숫자 대입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계산기를 해가지고 이 값이 나왔나. 거의 90데시벨을 갖다 여기다가 공식에 더했기 때문에 90데시벨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 뭐 60이나 뭐 110이나 이러면 계산 공식도 틀리고 계산기도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회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